와, 쌍용차 큰일 났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대안을 달라.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지금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영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 그리고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은 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획기적으로 삶이 바뀐 거죠. 아이폰이 세상을 바꾼 거다, 뭐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 당시는 사실 어땠어요? 삼성 옴니아, 뭐 LG 초콜릿폰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샀어요. 아이폰이 있는데도. 자동차도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엔진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거 아무리 말해도 정말 자동차 회사가 몇 개 문 닫고 시간이 지나서야만, 참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기차를 처음 접했네, 그런데 난 그때 디젤차를 샀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나 싶을 텐데요. 사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자동차 업계는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 올해 1월 1일 정의선 부회장이 2025년, 그러니까 5년 후 계획을 내세웠는데요. 5년 후면은 11개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해서 총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기아차는 플랜 S라는 걸 내놨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죠.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와, 국뽕. 야, 주모. 와,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만들 것 같아. 와,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선도적으로 뭘 끌고 간다, 이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네 라는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요,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환경 규제에 대한 겁니다. 차가 달리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매연? 매연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리 매연을 필터링하고 아무리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절대 줄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 이산화탄소의 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95g,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1km 가는데 이산화탄소를 95g만 배출해라 라는 거예요. 휘발유차 연비로 치면요, 리터당 17kg가 넘어야만 합니다. 지금 제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5.3kg라니까 뭐 아반떼니 뭐 어지간한 차들 15kg 넘는 차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승한 제네시스 G80 3.5 터보, 뭐 이 차 얼마쯤 나올까요? 이 차는 1km 가는데 203g이 나옵니다. G80 디젤 18인치 연비 정말 가장 좋다고 하는 것도 130g이 나와요. 아이, 그거는 고급차니까 그렇죠. 우리 아반떼 같은 차 있잖아요 하실 텐데, 아반떼 121g 나옵니다. 경차 모닝 104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차 모닝이라도 유럽 기준에서 10%를 초과하는 겁니다. 아, 이거 그럼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유럽의 아무 차도 한 대도 못 파느냐? 물론 그건 아니고요. 연비가 보통인 차가 있으면 연비가 극단적으로 좋은 차도 함께 팔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에선 아이오닉이 연비가 무려 22.4km/L나 됩니다. 22.4,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산화탄소 외출량을 얘기하면서 왜 연비 얘기하느냐 얘기하실 텐데, 이 연비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온 걸 다 모아서 그걸 갖고서 연료를 얼마 썼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이산화탄소량과 연비는 1대1로 매치됩니다. 그래서 연비가 22.4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준으로는 69g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9g이니까 이 기준치 95보다 25g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오닉을 한 대 팔면 이 26g까지 더 배출할 수 있는 아반떼를 딱 한 대 더 팔 수 있는 거죠. 아반떼 한 대 팔기 위해선 반드시 아이오닉을 한 대씩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끼워서 파는 거. 아이오닉 안 팔리면 아반떼도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예 배출가스가 0인 차를 팔면 되겠네 해서 이제 전기차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팔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한 대 팔게 되면 95g이 남으니까 거의 200g 가까이 되는 차를 한 대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면 똑같은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팔아야 되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는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 아니면 그 외에 뭐 자동차를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충돌 테스트, 여러 가지 구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낸 거죠. 자동차 회사는 그 구조상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이쪽에 투자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전기차 시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불과 1%, 2% 정도잖아요. 그러면 99%는 여전히 가솔린 그리고 디젤 차를 파는 회사니까요. 1%를 팔자고 99%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유, 휘발유 자동차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전기차가 좋은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가솔린차나 디젤차 판매에 아주 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끌려가듯이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95g, 엄청난 숫자잖아요. 왜 하필 유럽이 이렇게 가장 앞장서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유럽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더워서 죽는다, 이건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2003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냥 오로지 더워서.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우리하고 날씨 비슷한 나라거든요. 몇 도였을 것 같아요? 44도가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더워지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산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고 또 거기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왔고 또 공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이런 것도 중국의 사막화 그리고 환경 변화에 의해서 더 많이 오는 거고요. 가을에 태풍이 찾아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산불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구온난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온난화 뭐 알긴 알겠는데 이거 뭐 조금씩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말을 들어보면요,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완전한 재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요 2030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존 대비 37.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59g입니다. 59g을 내야 되는데 아이오닉이 정말 하이브리드를 잘 만든 차인데도 59g을 넘습니다. 사실상 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차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고 전기 아니면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이 이렇게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독일 보면 뭐 환경 규제가 너무 철저해서 뭐 친환경 막 풍차 돌고 막 이러잖아요. 독일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정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에 이 환경을 황폐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은 굉장히 이 친환경적인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높아지면 북극 얼음이 녹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네덜란드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그게 지금보다 더 넓은 영역이 해수면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뚝을 더 쌓아야 되고 높이도 더 높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거죠. 국토의 4분의 1이니까 부산에서 울산까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뚝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쌓는다, 이런 건데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자동차, 가정, 공장에 지금 연료를 당장 바꾸지 않으면 완전한 재앙이 들이닥친다 해서 전기차 전환은 정말 시급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뭐 이런 환경 규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희망도 보입니다. 예전에 2008년 정도의 금융위기 때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전기차 밀어주기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이제는 그냥 저무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전기차라는 떠오르는 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기후위기를 해결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거죠. 이걸 또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이 기존 가솔린차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 전기차입니다. 분명히 지금 전 세계가 자동차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말 그대로 전기차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 덕분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죠.
전기차 회사들 상당수가 아직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너무 낮아. 왜냐하면 기존 자동차 만드는 방식하고 너무 달라. 뭐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는 지금 세계에서 폭스바겐 그룹, 뭐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뭐 BMW 그룹, 뭐 현대차 그룹도 물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동차 열강들이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넘버 2위가 됐습니다. 뭐 판매 대수가 아니라 주가에서. 시가총액은 사실 자동차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주식회사라는 게 시가총액이 제일 중요하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젊은 회사라고 하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는 굉장히 젊은 회사지. 테슬라만큼 젊은 회사 어떤 게 있을까요? 모카 있구나. 글로벌 메이저 회사 중에 가장 젊다라고 하는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역사 52년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52살. 바꿔 말하면요, 지난 50년 동안에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많이 차를 만들었지만 누구도 새로 자동차를 만들 생각을 안 했어.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저 회사를 한번 이겨볼까? 이런 회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있었지만 아무도 경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빈페스트라는 메이커도 있어요. 재작년에 생겼죠. 근데 이 메이커도 BMW의 부품을 가져와, 뭐 차체를 가져와, 그래서 BMW 수준의 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턱도 없죠. 전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누구만 경쟁이 됐느냐? 테슬라만 경쟁이 됐던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속도로 발전하는 건 불가능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제조사는 99%를 가솔린 엔진, 변속기, 프레스를 찍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쪽에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죠. 이걸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해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걸 안 하면 회사의 존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전기차 시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회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쌍용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잠깐 쌍용차 얘기 좀 해보죠. 쌍용차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쌍용차는 처음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예전에 YS 정부 때 IMF가 벌어졌죠. IMF가 끝나고 나서 DJ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IMF의 원인이 뭐냐를 찾아보게 된 거죠. 그거 삼성자동차 때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자동차가 너무 밖으로 돈을 많이 내보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삼성자동차는 어떻게든 그때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자동차 회사로 있다가 외국에 돈을 막 쏟아부었다는 그런 오명을 듣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자동차는 어떻게 했겠어요? 어려운 애들이 많으니까 그 어려운 애들을 붙잡으면 저 회사도 안 망하고 나도 안 망하겠구나, 나한테 회사 문 닫으란 얘기 안 하겠구나 해서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었는데 막판에 아쉽게 결렬됐죠. 그러다가 쌍용차는 대우자동차 판매에 피인수됐어요. 그러니까 쌍용차가 갑자기 대우자동차 판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상상할 수 없었냐면 이 대우자동차 판매 조직 자체가 너무 작았어요. 모카가 현대차를 인수한 것 같은 느낌. 그것까지는 오버한 것 같네요. 정말 작은 회사가 아주 큰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쌍용차를 인수했으니까 대우자동차 판매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대우자동차가 매물로 나와서 그걸 포드가 인수하게 됐죠. 포드 맞아요. 네, 포드 맞습니다. 포드가 인수하기로 해서 계약서 사인을 하러 들어간 날에 포드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열어봤더니 야, 이게 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돈에는 차마 못 사겠어요. 저희 못 삽니다. 이러고서 그냥 탁 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산은을 비롯해서 뭐 여러 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전까지는 야, 뭐 3천억 이하는 안 된다, 뭐 5천억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인수 못 하겠는데요? 이래버리니까 누구라도 좋으니까 저희 이거 가져가만 주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GM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거대한 대우자동차를 쌍용차 인수 금액의 절반 금액에 인수했습니다. 화끈한 시대였습니다. 대우자동차 얘기는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왜 이러냐. 네,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다가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에 팔렸죠. 무려 5,900억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요. 쌍용차는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내서 바로 손절하게 됩니다. 근데 쌍용차가 이렇게 어려워진 배경에도 놀랍게도 CO2가 엉켜 있는데요. 당시 쌍용차는 연비 개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쌍용차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잘 되던 차가 엑스턴 그리고 체어맨이었습니다. 가솔린, 디젤을 막 펑펑 사용하는 그런 차였어요. CO2를 막 내보내고요. 그런데 유럽이 갑자기 CO2를 규제하기 시작하고 그 CO2를 많이 내는 차에는 세금을 더 거둔다. 이렇게 하면서 유럽이 주요 시장이었던 쌍용차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됐죠. 그때 당시 아주 탐탁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쌍용차 기술 유출 기술자들 7명 모두 무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 기술을 빼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기술을 빼갔는데,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그 기술이 바로 쌍용차가 가지고 있던 하이브리드 개발 기술을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정부가 쌍용차한테 하이브리드를 개발하라고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는 그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상하이차가 가져갔다, 이게 이제 주장이었는데, 쌍용차가 상하이차를 고발한 그 내용을 잘 열어보니까 하이브리드 기술이 별게 없고,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서 내보낸 자료도 그냥 단순한 그냥 이건 뭐고요, 이건 뭐고요, 이런 그냥 리포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술이라는 거냐?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웃긴 거는요, 정부 지원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하이브리드 개발 했는지 안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자, 결국 쌍용차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 나왔어야 되고, 당연히 연비가 좋은 차 내놨어야 되고, 얼마 전에 저 코란도하고 티볼리도 시승했잖아요. 근데 지금 쌍용차 타보면요, 제품력이 의외로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선 내가 왜 쌍용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마인드라가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러다 보면 회생 안 된다, 뭐 꽝꽝꽝 해서 이렇게 문 닫는다,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수출 가능성 힘들죠. 새로운 브랜드 론칭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문제도 있고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했던 쌍용차, 지금 있는 차 가지고서 판매를 갑자기 획기적으로 늘려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게다가 거기에는 막강한 현대차, 기아차, 르노, 삼성, GM 이런 차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해결책은 다른 방향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자, 쌍용차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마치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 들죠. 쌍용차는 모기업인 인도 마인드라 2,3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줄여서 운영자금 400억 원만 준다고 하죠. 쌍용차가 지난해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40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적자에도 계속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인드라도 지금쯤 이거 쌍용차 쌍용차 적자가 3,000억, 이거 우리 물린 건가? 아니 이게 존버만이 살 길인가?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딱 마인드라 형님들의 마음을 되돌릴 만한 대안을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라 형님들의 속마음을 한번 보면 돼요. 여기 기사가 다 있어. 기사를 보면요, 2030년 인도 시장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마힌드라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도가 10년 후면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된대. 인도 인구는 우리보다 20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인들이 갑자기 차를 사기 시작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차 만들어야 되겠어요? 가솔린차 만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기차 만들어야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솔린차가 도로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세상이 백지장이야. 백지장이고 여기서 무언가 차를 만들어야 된다면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기차를 만들게 되겠죠. 인도에서는 마힌드라, 타타, 현대차, 스즈키 마루티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로 경쟁하고 있다는데요. 이때 쌍용차가 만약에 생산시설, 제조 역량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전기차를 딱 내놓으면 마힌드라 입장에선 당연히 땡큐죠. 딱 받아서 딱 투자할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부터 내년에는 코란도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 차를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 매우 숙련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파워트레인 어차피 사서 쓰는 거잖아요. 차는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아니 품질 정말 우수하다니까요. 지난번에 타봤잖아요. 이게 가솔린차, 디젤차 이러니까 그렇지 이게 전기차로만 딱 넘어와 봐요. 그럼 완전 좋은 거예요. 테슬라보다는 어쨌든 품질 좋잖아.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래서 전 브랜드에서 전 차종 중에 꼭 되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차가 어떤 차냐 했는데 무쏘 코란도가 나왔습니다. 그 차 그대로 다시 살리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일단 배출가스 문제, 뭐 엔진 문제, 아니면 뭐 충돌 테스트 문제, 이거 어떻게 살릴 거야. 그런데 반면에 쌍용차가 전기차 주력 메이커가 되면 이 차들을 모두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형태 그대로 아니면 그 형태를 더 현대적으로 바꿔서. 엔진, 변속기 만드는 거, 그리고 배출가스 문제로 고심하는 거, 이런 상황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보조금 받으면서 몇 대 정도는 팔기 시작해야지 전기차 시대에 앞서가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만 지나면 보조금 못 받아요. 보조금 없어진 나라들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돼요. 흔히 우리가 테슬라 매력을 얘기하면서 전기차 매력인지 테슬라 매력인지 이런 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테슬라 반자율 주행에서 앞서가고 있고요. 새로운 기능이 적극적으로 더해지는 점도 있는데요. 사실은 잘 달리는 점, 뭐 조용한 점, 그리고 사람들을 반하게 만드는 그런 점들은 테슬라 그 자체가 아니라 전기차의 매력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도로에 기름을 태우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좀 갖고 있어요. 갖게 됩니다. 당연히 갖고 있지. 가속 페달 묵 밟으면서 좀 미안하잖아요. 아니면 좀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가솔린이나 디젤차 타면서 누가 정말 아무 거부감 없이 정말 가속 페달을 끝까지 계속 밟을 수 있을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나갈 방향 아주 자명합니다. 쌍용차뿐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의무 비중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세계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계획이죠. 이러니까 워렌 버핏이 비아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쌍용차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건 쌍용차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지금은 괜찮지만 몇 년만 지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 마찬가지로 쉐보레, 르노, 삼성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전기차 도입을 이렇게 지지부진 미루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 자동차 회사 그리고 세계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자리를 모두 차지하기 전에 국내의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는 왜 우리나라? 그린피스 여기 잠깐 여기 홍보도 해야 되겠다. 그린피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린피스 최고 정말. 그린피스가 우리 모카를 알아보시고, 나 사실 그린피스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포경선 같은 거, 포경선 앞에서 무슨 그 고무보트 타고 막 이렇게 시위하던 분들, 그리고 CO2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우리 모카를 보고서 알아보신 거죠. 저희가 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거. 그린피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린피스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뭔지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 위협적인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뭔가 좀 깨닫고 그리고 뭔가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